책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찌 되는디야? 죽어요. 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런 준비 없이 보면 위험합니다. 무슨 도시괴담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주나 귀신 같은 건 아니고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공책의 주인은 마리 퀴리예요. 그녀는 방사선 연구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방사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퀴리가 아니라고 해요. 최초로 방사선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비렐름 렌트겐입니다. 1895년 그는 음극선 실험을 하던 중 목판이나 병도 통과해버리는 이상한 광선을 관찰해요. 후에 렌트겐은 이 미지의 빛을 X선이라고 불렀죠. 이후 그는 X선을 이용해 아내의 손을 촬영했는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잔뜩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의료계 종사자들이었죠. 지금은 엑스레이가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 그 정도인가? 쉽지만 당시에는 몸속을 보기 위해선 해부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거의 투명망토급이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의료계에서는 이거 당장 활용합시다. 라는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엑스레이는 정말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듬해인 1896년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은 우라늄이 X선과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현상에 흥미를 느낀 퀴리 부부는 우라늄에서 나오는 선을 연구해 그 특성과 작용을 밝혀냈고 1898년에 이를 발표하며 방사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또한 마리 퀴리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새로운 원소인 플루늄과 라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원소를 발견하는 과정은 엄청난 중노동이었다고 해요. 0.1g의 라듐염을 얻기 위해선 8톤의 광석을 옮기고 부수고 갈고 화학 분리해야 했거든요. 헉, 엄청 노가다네. 그래도 마리 퀴리의 노력은 값진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물론 앞서 언급한 남편 피에르 퀴리,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우라늄의 베크렐 역시 모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광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가 따랐어요. 마리 퀴리는 골수가 손상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재생불량성 빈혈, 렌트겐은 악성종양, 베크렐은 급성방사선 피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오래 앓다가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거든요. 비록 지금에 와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모두 방사선 노출이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X선을 연구한 렌트겐과 라듐을 연구한 마리 퀴리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렌트겐은 X선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지만 퀴리는 라듐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병에 담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곤 했거든요. 마리 퀴리가 상여자여서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X선은 그 위험성이 빠르게 밝혀졌지만 라듐은 꽤 오래 걸렸거든요. 오히려 초반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니까요. 뭐라구라구라. 방사선 피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폭탄처럼 바로 영향을 주는 급성장애와 담배처럼 서서히 축적되어 나타나는 만성장애죠. 급성장애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쬐었을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약 2g의 방사선을 쬐면 구토와 메스꺼움, 4g를 쬐면 일시적 탈모와 혈소판 저하에 따른 출혈, 그리고 8g 이상을 쬐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런 증상들은 보통 피폭 후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만성장애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요.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암, 백내장, 장기섬유와 같은 질환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초기 X선 촬영 장비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당시에는 촬영 기술도 좋지 않아서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몇 분 동안 강한 방사선을 그대로 쬐어야 했죠. 이런 과도한 노출은 급성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X선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심각한 화상과 피부 괴사가 보고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X선의 위험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건은 토마스 에디슨의 조수였던 클라렌스 달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형광투시경 개발을 위해 오랜 시간 X선에 노출되었어요. 점점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은 궤양으로 뒤덮였으며 손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죠. 끝내 그는 39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X선은 피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라듐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연 상태의 라듐은 일상생활에서 잠깐 만지거나 유리관에 담아다니는 정도로는 급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걸 먹거나 피에르 키리처럼 10시간 동안 피부에 붙이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요.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오래만 안 만지면 괜찮.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난로도 오래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지만 잠깐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는 건 괜찮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어쨌든 라듐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퀴리 부부의 노벨상 수상이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이라는 타이틀은 단숨에 마리키리를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녀의 연구 성과였던 라듐도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폴로늄도 있잖아요. 왜 라듐만 유명해졌어요? 둘 다 대단한 발견이었지만 라듐이 임팩트가 더 컸거든요. 폴로늄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빛이 보이지 않지만 라듐은 은은하게 빛나거든요. 여기에 아연 황화물을 섞으면 완전 야광이 되고요. 그래서 홍보용으로는 라듐이 딱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에르 키리는 이를 이용해 스티브 잡스 뺨치는 발표를 합니다. 어두운 강당에 등장해 밝게 빛나는 라듐 용액을 꺼낸 거예요. 당시는 대도시를 빼면 전등 자체가 드물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빛나는 라듐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신비로운 최첨단 물질. 그리고 여기에 방사선이 종양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더해집니다. 물론 이건 방사선을 치료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의 논문이었지만 기존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기업의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적당한 방사선은 건강에 좋다. 라는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졌죠. 이후 그야말로 라듐 대유행이 펼쳐졌는데요. 정말 온갖 것들에 라듐이 들어갔어요. 라듐 듬뿍 치약으로 미백하세요. 맛있고 건강하다. 라듐 빵과 라듐 초콜릿. 라듐 파우더로 피부가 매끄럽세. 넣으면 참 건강해지는데 라듐 좌약. 오, 정말 없는 게 없죠. 심지어 라듐 피임기구도 등장했어요. 힘을 더해주고 정자를 제거해줍니다. 오, 광고했죠. 다른 것도 제거될 느낌인데. 어쨌든 라듐은 빛을 내다 보니 시계의 야광 도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도료를 칠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붓끝을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 입으로 붓을 다듬어가면서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라듐을 섭취하게 된 거죠. 앞서 라듐의 방사선은 당장 몸에 큰 이상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노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라듐은 주로 알파선을 방출하는데요. 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지만 사정거리가 매우 짧아요. 공기 중에서는 겨우 몇 센치만 이동할 수 있고 종이 한 장도 못 뚫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거나 유리관에 넣어두기만 해도 알파선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럼 베타선이나 감마선의 영향만 남아있으니 그나마 괜찮아진 거죠. 그런데 라듐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강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부 장기에 전달되기 때문에 피폭량이 급격히 높아져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결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골절, 턱벽외사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안전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라듐 제품들은 여전히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니 왜요? 당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인식마저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8년 출시된 는 라듐이 들어간 방사능 강잔제인데요. 억만장자이자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이었던 에번 바이어스는 이 음료를 하루에 3병씩 마실 정도로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약 3년간 이 음료를 복용한 결과 그는 턱뼈가 녹는 끔찍한 증상을 겪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워낙에 충격적이었기에 허덕 라듐 그냥 위험한 물질이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며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라듐 광품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950년대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우유, 빗물, 토양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이나 식품에서까지 방사능이 나오자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나? 라는 불안이 올라왔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우라늄을 채굴한 광부, X선을 반복적으로 쬐었던 의료진과 환자, 원전 노동자, 실험장 인근 주민 등 적은 양의 방사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한 거예요. 그 결과 적은 양의 방사선도 누적되면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만성장애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거죠. 이렇게 미세한 방사선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머릿속에 한 장소를 떠올립니다. 어디요? 다름 아닌 마리퀴리의 연구실. 이었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이곳은 파리 원자물리학 연구소와 퀴리 재단에서 연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야, 당장 출입금
정지시켜. 그렇게 1978년에 처음으로 방사선 조사를 했는데 벽과 바닥, 가구 곳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선이 측정됩니다. 이후 1991년에서야 재염 작업이 시작되었죠. 이때 앞서 본 공책과 같은 자료들이 파리국립도서관 등으로 이관되었고요. 그래서 이 공책은 지금도 방사선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서에 사인을 한 뒤 특수장갑과 앞치마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물론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나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은 뒤에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공책 외에도 연구도구, 요리책, 옷과 같은 물건들은 여전히 방사선을 내고 있죠. 그럼 마리 퀴리 본인은요? 그녀 역시 방사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큐리의 시신은 방사선 차단을 위해 나무로 둘러싸인 관에 안치되어 있죠. 물론 지금은 안전할 정도로 양이 줄었지만 상징적 예방적 차원에서 여전히 납관 속에 봉인된 상태라고 해요. 오늘은 방사능의 위험성이 밝혀지는 과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무려 100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니 정말 안전수칙은 누군가의 피로 쓰여졌다는 말이 깊게 와닿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